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2월의 첫날, 2월 1일 목요일 부동산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앞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집주인 허락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임대차 시장에서 사실 세입자들 입장에서 되게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혹시라도 집에 문제가, 어떤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문제가 생겨서 임대보증금을 제대로 다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나, 이런 것에 대한 좀 걱정, 우려가 있죠. 그래서 사실 세입자로서 이제 전세든 월세든 또는 이제 대출이 많은 집 이런 거 들어갈 때 내가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보증금을 거는 건가, 이런 것들을 사실 공부해야 돼요.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공부해야 되죠. 예전에는 이걸 갖다가 더 잘 알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공인중개사 통해서, 부동산 중개업소 통해서 계약을 하면 중개업소 사장님이 시세가 얼만데 임대 보증금이 얼마고, 이 정도는 혹시라도 경매가 넘어가는 이 있더라도 안전합니다, 이런 거 설명을 해주기도 하기는 했었습니다만, 이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이런 보증 제도들이 제 기억으로는 한 2010년, 11년 이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보증보험 같은데 어떤 좀 보증보험료를 내고 가입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지금 보면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제 내고 있는 이런 좀 금액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품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용해 보지는 않아서 잘은 모르겠어요. 잘은 모르겠는데, 이 제도가 지금 집주인이 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등으로 전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HUG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내어주는 서민 주거안정 상품, 말 그대로 보험 같은 거예요. 이게 여기가 도입한 건 2013년이네요. 2013년 상품을 도입한 이래 지난해 말까지 78,654가구가 왜 세입자가 이 보증금을 보호받았다 그럽니다. 근데 이걸 보호받을 때, 그러니까 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때, 임대인, 당연히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임대인의 확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를 전면 폐지하는 등의, 제도를 개선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대인 동의 없이도 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이 보증금 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형태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세입자의 임대차 보증금 보호가 좀 더 탄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보니까 이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얘기하기로 했던 내용의 후속 조치로 그때 발표하지 않았던 내용을 조금 포함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개선사항 보면 이 전세보증금의 한도를 올리겠다. 임대 가격이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이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의 어떤 가액 범위를 조금 확대하겠다. 이 내용은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할 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7억 원, 수도권 외에는 5억 원까지, 그리고 안심 대출 보증 취급 시에는 수도권 5억 원, 그 외 4억 원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좀 구체적으로, 이 HUG 쪽에 문의를 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보증금 한도도 좀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려나 보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사실 지금 이 선순위 채권의 한도가 단독 다가구주택 경우에는 80%로 완화된다라는 내용, 이 내용이 사실 어제 여러 신문에서 많이 거론됐었는데, 이 내용, 이 기사에서 보면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이게 집이 하나인데 이 안에 여러 가구들이 살면서 세입자들이 여러 세대들이 있죠. 근데 이제 선순위 보통 대출이 있고, 보통 이제 집 대출 껴서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이후에 세입자들이 후순위로 이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대신 이제 임대보증금도 전체 매가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이긴 하지만 임대 금액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선순위 근저당이나 선순위 채권이 있으면 후순위로 들어온 세입자들은 이 전세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게 이제 한도가 60%였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부분도 한 80%까지 늘려서 조금 이 HUG 쪽에서 약간 리스크를 더 떠안겠다는 얘기인 것 같죠. 그래서 80% 범위 내까지도 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완화한다는 내용을 하나 이제 마찬가지로 포함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상품에 가입하려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는 절차가 이제 사전에 필요했는데, 근데 이제 이 주인들이 난 이거 싫어요, 안 할래요, 이렇게 좀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실제로 이 주인들의 거부 때문에 가입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임대 개선 후에는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세입자가 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보증보험 가입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약 이전에 임대인한테 이렇게 보증보험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는 하면서 하는 게 맞긴 하겠죠.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제도 개선이 조금 됐고요. 그리고 신청 시점부터 가입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기존의 10일에서 최대 1일로 대폭 감축했다라 그래서 좀 굉장히 효율성을 많이 개선한 걸로 보이네요. 자, 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은 전국의 HUG 지사와 위탁은행 영업점, 위탁 공인중개사 사무소, 인터넷 보증 등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다고 하고요. 1566-9009, 그 다음에 HUG 홈페이지에서 문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HUG 홈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 오시면 개인 보증 상품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메뉴에 가시면 상품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보증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보증료가 있어요. 보증료 계산하는 방법 보셔야 되는데 기간 계약하는 임대 계약 기간 보증받고자 하는 기간에 따라서 요율이 곱해져서 이렇게 보증료를 납부하게끔 되어 있네요. 금액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아주 싼 것만 아닐 것 같긴 한데 한번 계산을 해보죠. 예를 들어 한 3억 원 정도 전세를 내가 들어가면서 이 보증을 받겠다, 전세금 반환 보증을 받겠다라고 하면 여기 만약에 이게 아파트라고 하면 0.128%잖아요. 곱하기 0.128 나누기 100. 그러면 이게 1년에 한 38만 4천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보통 전세 계약 2년 하니까 2년 한다고 하면 한 76만 8천 원 정도 보증료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할인율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전세 보증금 자체가 이 금액이 그렇게 범위 내에서 크지 않으면 이렇게 10%, 20%, 30%, 그러니까 전세가가 매매가 대비 LTV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말 그대로 전세금 떼일 염려가 적은 금액이라고 하면 이렇게 할인되는 것도 있고, 아까 지금 내용에 보시면 모범 납세자나 사회적 배려계층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더 할인되는 이런 폭들, 10%, 사회배려계층 같은 경우 30에서 40% 더 할인되는 내용도 있다고 하니까, 혹시 이제 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이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내용들 좀 확인해 보시고요. 상담도 받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상담 받을 수 있는 연락처들도 있고 그러네요. 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올해 강남 4구 입주 물량 10년 만에 최대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제가 이와 관련해서 강남 쪽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이랑 한 작년 말에 얘기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사실 이제 언론에서 우리가 접한 내용 중에 보면 그 재건축 아파트들의 이주 물량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작년에 관리처분 계획인가 접수한 단지들이 올해 이제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떨어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주 계획을 수립하고 이주 개시를 올 하반기부터 하게 되면 이런 멸실 물량들이 강남권 안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강남 안에서는 오히려 전세난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우려에 대한 얘기도 한편으로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아니다, 그렇지 않다. 올해는 유례없는 강남의 입주 물량들이, 특히 반포 지역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입주 물량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만은 볼 수 없고, 그리고 또 이제 이주라고 하는 게 그렇게 빨리 바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사업 시행인가에
변경한다거나 하는 이유 때문에 이주 시점 자체가 늦어지면서 오히려 강남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이 입주 물량들이 좀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입주 물량들이 생기면서 역전세난이라기보다는 이제 전세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지 않고 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기사에서 이제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올해 강남 4구의 입주 물량이 10년 만에 최대라고 하는 거예요. 15,614가구로 지난해보다 한 57.9%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10년 만에 최대 물량이라고 하니까 2018년에 15,335가구예요. 진짜 많아 보이죠. 네. 강남 4구라고 하면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를 얘기하는 건데, 근데 사실 이 물량 중에서 만 가구가 어디냐면 송파구입니다. 헬리오시티 한 개 단지만 하더라도 딱 만 가구이기 때문에 나머지 아파트들이 한 5, 6천 세대 정도 된다고 보여져요. 자, 송파구는 올해 1,548가구로 정점을 찍으니 뭐 내년엔 966가구, 2020년 1,200가구로 물량이 많이 줄어들고, 강동구는 올해 72가구 얼마 없지만 내년에 1,896가구, 2020년 5,088가구라고 해요. 강동구는 지금 이제 고덕 그라시움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고덕 주공아파트 재건축한 단지들 입주 물량들이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있는 거고, 송파구는 앞서 말씀드린 가락시형 아파트 재건축인 헬리오시티의 입주 물량이 올 하반기에 있는 게 이제 여기 통계에 이렇게 잡히는 걸로 보이고요. 올해 뭐 서초구는 한 3,700가구 정도, 강남구는 한 1,266가구 정도, 이렇게 입주 물량이 잡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서초 쪽에 입주하는 새 아파트들 보면 지금 우성 2차 아파트 재건축에서 지금 서초 STGS가 지금 입주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삼성동에서는 삼성동 센트럴 아이파크 상하 3차 아파트, 요게 한 4월 정도 입주하고요. 그 다음에 한강변에 가다 보면 아크로 리버파크 옆에 한강변에 되게 근사하게 건물 올라가고 있는 모습, 올림픽대로 옆에 혹시 보시는 분들 계신가 모르겠는데 보면서 항상 침 꿀꺽꿀꺽 삼키면서 넘어가는데, 예. 한신 5차 아파트 헐고 짓는 아크로 리버뷰 한 600세대 정도 되는 게 한 6월에 입주할 거고, 또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 신만포자이도 골조 거의 다 올라갔어요. 예, 여기가 7월달에 한 600가구 정도. 그리고 반포 레미안 아이파크 반레아 8월달. 그 다음에 반포 센트럴 푸르지오 한 750가구. 예, 이렇게 서초권역, 그 다음 강남구 쪽에서도 입주 물량들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생각보다 입주 물량이 적은 편은 아니다. 물론 이제 이 중에 대부분이 송파에 몰려 있고 하반기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입주 물량들이 강남권에 올해는 좀 꾸준히 있는 편이다. 예,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어보는 이유는 이제 소위 말하는 요새 전세, 작년에도 사실 그 문제 때문에 되게 힘들었어요. 갭 투자라고 얘기해서 일단 매매해서 전세에 놔가지고 잔금 치르겠다. 그러니까 전세를 놔서 전세금으로 매매대금의 일부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특히 최근에는 이 재건축 아파트에 조합원 지위 변경 금지 규정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를 사고 싶어도 못 사니까 인근에 비교적 신축 새 아파트를 매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사실 뉴스를 읽을까 하다가 스크랩 해놓고 안 읽은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실제 거래량을 보니까 재건축 아파트보다 이렇게 비교적 새 아파트들의 매매 거래들이 되게 많았다. 통계적으로 이제 그 나온 부분을 따로 찝어서 설명했던 기사가 하나 있거든요. 실제로도 그런 수요가 되게 많은 것 같고, 어제 제가 흑석동에 가서 부동산들 좀 돌아봤더니 부동산 사장님들 중에서 그렇게 전세 끼고 살만한 집들, 이런 것들 알아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전세가 어느 정도는 나가겠지라고 생각하고 물건을 덜컥 매수하셨다가 굉장히 곤란해지는 게, 내가 예상한 만큼의 전세 가격이 맞춰지지 않으면 이제 돈이 빵꾸가 나면서 패닉이 오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올해 강남권역에 이렇게 재건축 아파트들 재건축을 통해서 입주하는 물량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전세금을 어느 정도 이상 맞춰서
매매 대금을 준비해야지라고 계획하셨다가 돈이 좀 얼그러지는 상황들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좀 전에 보신 입주 시점들 이런 거 고려하셔서 좀 신중하게 결정을, 자금이 어느 정도 준비된 상태에서 움직이실 것을, 전세 가격을 너무 높게 예측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우시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기사는 장기 전세 주택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프트라고 하죠. 이게 SH공사에서 오세훈 시장 시절에 이제 도입한 그런 제도인데요. 뭐 20년간 처음 들어간 그 당시에 막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이니까 20년간 전세 가격을 매년 제한된 금액만 올려주면서 20여 년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뭐 그런, 뭐 당시에 이제 뭐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 뭐 이런 개념에서 출발해서 도심지 내에 좀 저렴하게 들어가서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장기 전세 주택 개념으로서 이제 도입이 됐었는데, 기사 제목에 보시면 시프트가 11년 만에 사라진다. 올해는 딱 40가구만 공급한다라고 했으니까 시프트 시대의 종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시프트는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장점에 지난 10년간 공급량이 3만 가구를 넘어섰고 경쟁률도 치열했는데, 공급을 늘릴수록 SH공사는 부채도 늘어나는 탓에 재정 관리에 한계가 발생했다. SH공사가 제값에 사고 시세보다 낮게 공급하다 보니 손해를 보고 시작하는 구조가 됐다. 뭐 그래서 이게 원인이 됐고, 소득 기준 논란도 꾸준히 제기가 돼서 이게 지금 이제 사실 강남권의 굉장히 비싼 고가 아파트에 굉장히 낮은 소득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제 높은 전세가를 내면서 들어오게끔 이렇게 되는, 이게 그래서 시장 형과 좀 괴리가 발생해서 이제 뭐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돼서 임대주택 공급이 적절하냐 이런 식의 전세로서의 임대주택 공급이 적절하냐라는 뭐 이의제기도 꾸준히 있어왔고,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줄이는 모양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재원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타겟을 누구로 할 것이냐 뭐 이런 고민은 복지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공급은 좀 배려계층들을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이라든가 이런 물량들로 좀 대체를 해서 신혼부부, 대학생, 청년 등 특정 사회계층의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타겟을 삼아서 만들겠다. 그런 방향으로 좀 가겠다고 하고, 이 내용은 생각해보면 우리가 작년에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봤던 배려계층, 4개의 형태의 배려계층에 대한 주택 공급 쪽으로 재원을 쏟겠다. 뭐 그런 방향성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부터 이 후분양제에 관한 기사들이 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왜 이런 기사들이 나오나 봤더니, 국토부에서 2018년 업무계획을 내면서 여기에 이제 민간업체 후분양 활성화 검토 뭐 이런 부분이 좀 포함됐나 봐요. 그래서 민간 부분의 후분양제들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이제 건설업체들 중에서 뭐 벌점 맞고 이런 데들은 선분양을 못하게끔 좀 제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후분양을 건설회사 기준으로 좀 독려하는 부분도 만들려는 것 같고요. 과거 사례를 보면 2005년 831 대책이었나요? 이제 민간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후분양제를 좀 의무화해서 그 당시에 재건축 아파트들, 뭐 대표적인 게 반포 주공 2단지, 반포 주공 3단지,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나 반포 자이 같은 아파트가 당시에 이 규제에 뭐 제도에 따라서 후분양을 했던 아파트죠. 뭐 그런 식으로 재건축 규제가 좀 더 진행이 된다고 하면 후분양이 도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생각이 돼요. 근데 한편으로 또 뭐 시장에서 지금 분위기를 보면 이 조합이 자체적으로 후분양을 도입하는 경우도 있어서 지금 뭐 신반포 15차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후분양제가 시공사 선정할 때 뭐 무슨 주된 내용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외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 같은 경우도 아파트 일반 분양할 때 이 대출 부분, 대출 취급, 중도금 대출 취급하는 부분에 좀 부담이 있으면서 차라리 그냥 후분양으로 가자, 그런 논의들이 조합 측면에서도 이미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작년에 좀 했던 것 같아요.
자, 국토부가 이렇게 민간업체의 후분양을 활성화하겠다라고 이렇게 천명하고, 그런 방향으로 흐름을 만들어가는 이상 앞으로 좀 민간주택 공급 같은 경우는 조금 다소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네요.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허위 매물 올린 부동산 중개업자 등록 취소. 와, 이 되게 깜짝 놀란 기사예요. 국토부 업무계획에 포함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부동산 정보 사이트 등의 허위 매물이나 과장 광고를 올리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등록 취소 등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부가 31일 새 업무계획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부동산 업자가 호가를 올리기 위해 실제보다 비싼 가격으로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미끼 상품을 내거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저는 사실 이 기사를 보고 굉장히 조금 황당했습니다. 말 그대로 좀 거래되고 있는 시세보다 높은 호가의 물건을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 올리게 되면 허위 매물을 올린 거니까 부동산 중개업자가 등록 취소당할 수 있는, 처벌당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된다는 얘기인 건데, 최근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게 있어요. 강남의 한 부동산 사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다른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물건을 좀 팔아달라고 연락을 했대요. 제가 이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우리 동네 부동산들은 영 믿기지가 않아서, 이 강남의 부동산 사장님 일 잘할 것 같으니까 좀 물건 좀 팔아주세요 라고 내놨대요. 그래서 얼마에 내놨냐면 12억 정도에 팔아달라고 내놨대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 동네에 제가 잘 알고 있는 부동산 사장님도 있고 하니까 12억 정도라고 하면 뭐 한번 그쪽에 의뢰해서 뭐 팔아볼 수 있으면 팔아보도록 할게요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다음날 그 물건을 의뢰한 매도 의뢰자한테 전화가 왔대요. 전화를 해서는 이거 왜 물건 중개 사이트에 12억에 의뢰한 거 올리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걸 올리고, 물건을 내가 올리고 안 올리고는 중개업소에서 내가 알아서 결정할 문제지, 봐서 올리게 되면 올리겠다라고 했더니 그 12억 원의 매물을 중개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 올리지 않았다고 굉장히 화를 내고 막 그러고서 전화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되게 황당했다는 얘기를 그 부동산 사장님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참고로 그 사람이 12억에 의뢰한 그 아파트는 거래 가격이 한 9억대 정도 되는 아파트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소유자가 말 그대로 자기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좀 호가를 높이고 싶어서 그 동네 부동산에다가 내놓으면 매물 등록을 안 해주니까 외부에 있는 부동산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 장난을 친 내용이었죠. 그리고 되게 어이가 없는 게, 사실 매물을 또 내놓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미끼 매물이라고 하는 거, 허위 매물이라고 하는 거는 물건이 시세보다 높은 경우에 올라가 있는 물건이 허위 매물이라고 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어차피 비싸면 그 물건 보고는 전화하지도 않아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저거는 뭐 다른 물건보다 왜 저렇게 비싸냐. 그러면 허위 매물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시세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또는 내가 생각할 때 괜찮은 싸게 나온 물건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동산에 전화를 했는데, 그 물건은 나갔고요, 그 물건은 거래가 됐고요, 뭐 그 물건은 보류가 됐고요, 다른 물건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이 말 그대로 믿기 유인하는 그런 시세보다 낮게 좀 이렇게 낮게 올려져 있는 그런 매물들이 사실상 허위 매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의 도입 자체가 부동산 업자가 호가를 올리기에 실제보다 비싼 가격으로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미끼 상품을 내걸면 이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니까, 실제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허위 매물하고 좀 이 국토부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문제가 조금 너무 괴리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허위 매물이 분명히 문제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물건을 의뢰하는 매도인 또는 임대인이나 물건을 구하는 매수인, 임차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시간 낭비, 정보 낭비, 자원 낭비가 되는 어떤 행위, 시장 교란 행위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위 매물을 막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 중개업자의 등록 취소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큰 처벌이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큰 어떤 행정 처벌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하면 조금 더 납득할 만한 허위 매물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라든가 어떤 경우에 처벌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이렇게 단순히 막 니들 나쁜 놈이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게 되는 주범이야, 뭐 이런 개념으로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조금 폐쇄적인 이런 정보가 좀 더 공개되고 잘 수요자 공급자 사이에서 잘 이렇게 소비되게끔 제도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